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호 계명대 교수, 이두아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올해 3월 열리는 이 대선 오늘로 66일 남았습니다. 70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새해를 맞아서 여러 이 대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내용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격차가 많게는 10% 이상, 12%까지 벌어진 조사도 나오고 있고, 1%포인트에서 5.6%포인트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확인된 바에는 아직 40%를 넘지 못한 그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곤 있는데요. 구자웅 우리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흐름, 추세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11월 5일이었나요? 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한동안 윤석열의 시간이 지속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이 높았는데 이제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그 논란이라든지 네. 아니면 윤 후보 본인의 어떤 이 적절하지 못한 발언, 이런 악재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조금 상승하거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 우위가 이재명 후보가 좀 높은 것으로 이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나왔는데요. 이제 실제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네. 어느 여론조사는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윤석열의 시간이 가고 이제 곧 이재명의 시간이 와야 되는데 이재명의 시간보다는 오히려 안철수의 시간이 와서 이 야권 후보 단일화 국면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여론조사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 지지율 흐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실제로는 골든 크로스라기보다는 데드 크로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대 후보 진영에 이제 좀 이렇게 여론 지지가 떨어지면서 생긴 현상이지. 제가 I am still hungry 1위 감독이 16강 진출 확정됐을 때 했던 4강을 향해서 원래 50%를 넘겨야 이제 1대1 구도는 되는 건데 과연 지금의 4자 구도, 5자 구도 이게 1대1 구도가 되지 말란 법이 또 없잖아요. 거기까지 대비해야 되니까 최종은 50%를 넘겨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데드 크로스라는 진단 그리고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그런 진단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교수님은 현재 이 지지율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민주당에서 데드 크로스라는 이제 네. 단어를 쓰는 이유는 오만함을 경계하려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은 하지는 않지만 상승의 추세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 지지율 하락이 또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세가 지금 결집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40%를 아직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14대 때부터 그 100일 전에 지지율을 계속해서 분석한 표들이 있어요. 보면은 40%를 넘긴 후보가 딱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 그 단계 속에서 이명박과 박근혜 후보만 40%를 넘겼고 나머지는 100일 전에 사실은 거의 30%, 20% 정도뿐이 안 됐던 100일 거거든요. 전 여론조사 그렇죠. 기준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진영표를 거의 흡수하고 중도표 영역으로 일단의 어떤 영역 확장을 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40%는 공략이 안 된 것이지만 이 부분이 어떤 민생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좀 더 이제 캠페인을 가열차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40%까지 공략이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뭔가 좀 안정적인 추세로 넘어갈 공산이 있고 그것이 추석 전에 이루어진다면 추석 민심을 장악하고 올라타게 될 가능성, 추석이 아니라 설이죠. 설 민심을 네. 타고 올라가면서 2월에 민심이 곧
고착화되는 이런 장면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관옥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집토끼는 어느 정도 뭐 정리가 된 것 같고 이제 산토끼들 이제 뭐 토끼라는 표현은 잘 안 쓰기도 하지만 요즘엔요. 이렇게 중도층 확장을 통해서 그 첫 단계 가고 있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구정 차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면 그 김관옥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한 것이 고스란히 안철수 후보 지지로 지금 이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보면 이게 뭐 단순 이 수치 합이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과 안철수 지지율의 합이 여전히 그 이재명 후보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지율로만 보면 지형은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여전히 그 한계가 있는 상황처럼 보이고요.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어떤 국정 비전이나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끌어모아서 40%를 돌파하고 45%까지 근접한다라면 그거야말로 이제 뭐 대세론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겠지만 지금 앞서 있는 국면만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진 것이 안철수 후보 지지율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정권 교체냐 또는 정권 창출이냐 뭐 이것이 좀 갈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이 약진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집중적으로 다뤄볼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여론조사의 흐름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추이를 한번 주목을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한 주 사이에 4%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사이에 1%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후보 간의 격차는요, 대변인님 11%포인트가 됐습니다. 이제 두 후보 각각 뭐 상승과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근데 두 분이 거의 다 말씀을 다 해주셔서 네. 제가 덧붙일 말씀은 별로 없고요. 근데 송영길 대표랑 이재명 후보가 아주 겸손한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데드 크로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들한테 오만하게 비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있지만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보고는 항상 현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네. 지금 두 분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추세는 지금 12월의 추세는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선대위 관계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선대위 관계자가 이재명 후보는 거북이처럼 차근차근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내려가는 추세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좀 전에 우리 구정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도, 선거는 구도도 중요한데요. 구도를 봤을 때는 아직 정권 심판론, 정권 재연장론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철수 후보랑 윤석열 후보 그 비슷한 지지층 이 합산이 네. 이재명 후보보다는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1월을 좀 주의해야겠죠. 1월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도 다 동의해요. 설 전에 굳어질 거다. 지금 오늘 66일 남았거든요. 예. 66일 남으면 그 설 전이 되면 이제 한 뭐 30일, 40일 남은 시점이 되면 그때 바뀌긴 어려워요. 설이 지나고 네. 나면. 이미 마음이 예.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가 되죠. 설이 지나고 나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이 1월이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건곤일척의 가장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너무 많이 쓰는 얘기지만 오늘 66일이지만 이게 66초일지 66분일지 아니면 정말 66일 그대로일지 66년이 될지 660년이 될지 알 수가 네. 없어서요.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구정 차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뭐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주식 차트에도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네네. 주식 가격, 뭐 악재를 만났을 때, 호재를 만났을 때 네. 치솟고 내려가고. 네. 지금 상황이 보면은 아마 장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장남의 도박 이 논란이었죠. 네네. 그리고 김건희 씨의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부인 김건희 씨의 이 이력과 관련된 논란이 네. 있었는데 네. 이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다 반영이 됐다고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호재는 별로 없었고요. 악재가 이 대선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지표가 이제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이 악재를 끊고 다시 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대선 후보가 됐을 때 40%에 근접하거나 약간 넘었던 여론조사로 회복을 한다라면 이제 다시 이 반등에 성공해서 정권 교체의 기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과거 2002년 대선 때처럼 노무현 후보가 국민 경선에서 선출된 이후에 6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지방선거에서 지고 여러 가지 그 막말과 여러 논란 끝에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정몽준 후보가 급부상하면서 결국 이 야권 단일 후보, 단일화 프레임에 좀 갇혔었고 네. 결국 이 여론조사를 이제 단일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선대위를 개편해서 어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라면 결국 떠오르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프레임.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윤석열 혼자로는 도대체 안 되겠다. 정권 교체를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인 안철수와 손을 잡아라. 이런 여론의 압박이 강해지면 후보는 하고 싶지 않더라도 당도 원하지 않더라도 네. 결국 그 단일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윤석열 후보, 윤석열 이 선대위로서는 상당히 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여권에서도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간다 이런 것은 아직 좀 섣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저 교수님께 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보면은 가족 리스크가 굉장히 지난 한 주, 지난 해 말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장남 그 상습 도박 그 논란 이후에 이제 김건희 씨 사과까지 이어졌는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 기사들,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것만큼 이제 바닥을 확인한 것이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분석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올라가려면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뭔가 국민들이 지지를 이제 보내줘야 되는 명분과 근거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정책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전략 외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지지율을 이끌 수 있는 뭔가 소재거리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그건 약간 근거 없는 희망사항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호감도, 비호감도 한번 지표를 다시 보여주시면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앵커 말씀하신 대로 도박 문제라든가 부인의 어떤 이력 문제라든가 이런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40%를 이제 뚫어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호감도가 이 호감도 비호감도는 조금 더 이제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다른 군소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심상정 안철수 후보보다도 호감도가 적고 비호감도가 높아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본인의 어떤 막말, 장모의 어떤 유죄 이런 또 당내에서의 어떤 리더십 부재 네. 이것이 그냥 총체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비호감도를 높이고 호감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하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곧 저는 지지율과도 연동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사실은 지지율 제고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후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호감도에 비해서 비호감이 높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표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슷한 이 느낌에 관련한 여론조사를 또 연결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느낌을 물어봤습니다. 유권자들에게요. 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느낌이 좋아지고 있다 27.4%고요. 느낌이 나빠지고 있다 33.8%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좋아지고 있다가 19.9인데 대변인님, 이 느낌이 나빠지고 있다가 50%가 넘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결과를 지금 이 부분 갖고 다 이거를 일희일비할 수는 없고요. 네. 추세를 살펴봐야 네. 되죠. 지금 이 시점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비호감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저희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을 무시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행보를 하는데 반드시 반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어떻게 하면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단이 있으니까 처방을 내려서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2030 자영업자 이런 데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오늘도 그 후보가 공약 발표를 직접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12월 26일 날 처음으로 후보가 뭐 1호 공약 발표를 1호는 아니지만 공약 발표를 직접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상황이라든가 다른 그 리스크 이 부분을 관리하면서 후보가 발표한 공약이 주목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공약이 기억에 안 남는다 이러면 이거는 저희의 그 공보 능력이나 홍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지금 나오는 공약이 국민들한테 좀 잘 전달이 되도록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보다 사실 이재명 후보는 10월 10일 날 후보로 선출이 되고 제2기 선대위가 한 12월 초순에 다시 1기는 형해화되고 2기 선대위가 선출돼서 활동을 하면서 12월에 지표가 좋아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이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일정 부분 걸려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랑 손잡고 뭐 무등산 동행을 하니 뭐 이러시는데 이거 시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10월 10일 날 후보 선출되고 12월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뭐 동행을 하니 많이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타임 스케줄 자체가 이게 좀 더 이렇게 뒤편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 민주당이 한 걸 반면교사 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1월이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성과가 보여야 되겠죠. 국민의힘도 뭐 반면교사 얘기도 나오고 반성도 하고 또 겸손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 새해 첫날 부산을 찾았습니다. 거기서도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보시죠. 지금은 이제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이 일주일도 채 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또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뭐 잘해서 이렇게 뭐 지지율이 크게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좀 듣기 불편한 퇴행적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많이 떨어진 거지 저희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퇴행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떨어져서 그런 거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준석 우리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좀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 같다. 자, 윤석열 후보, 자당의 후보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구자웅 우리 차장님, 많은 뭐 선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자당 후보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 같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저도 뭐 정치부 기자를 했지만 보기 힘든 그런 멘트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보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을 결국 이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인정을 한 꼴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여론조사가 이렇게 크로스가 된 이 국면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경쟁자였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낙연 후보와 오찬 회동을 하고 또 다른 경쟁자였던 정세균 후보를 후원 회장으로 영입을 하면서 네. 이 정권 창출을 위한 원팀을 꾸리는 이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비전도 제시를 했지만 어쨌든 함께 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데 반해서 이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 지금 뭐 어제 현충원에서 잠깐 뭐 네라는 한마디밖에 안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손을 맞잡고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이 서로 내홍을 겪고 있고 갈등을 보이고 있고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지금 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후보와 저 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불안 심리가 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뭐 분석이 일리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워낙 말씀하시는 것이 네. 이 득표보다는 어떻게 간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코치는 해줄 수 있는데 과연 그 코치를 당의 대표가 후보를 향해서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러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흐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저희가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1월 말에는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에 겪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했다는 것을 느꼈을 적에 우리가 이번 한 달 선거를 함으로 인해서 3월 9일 선거를 우리의 승리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별로 시간도 없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낼 시간적 여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유가 없다라고 위기의식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1월 말이라는 시점을 언급을 했어요, 대변인님. 뭐 아까 저희가 또 분석할 때 이게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설 민심 이거를 의식한 거겠죠. 그러니까 1월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선대위에 이제 저희는 쇄신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네. 민주당 2기 선대위처럼 그 인적 구성을 많이 바꿀 수는 없어요, 사실은. 지금 선거가 너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사결정 구조를 좀 바꾼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랑 그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정도까지는 얘기를 좀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5일이 조금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월 5일이요? 예, 왜냐하면 저도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요. 민주당도 10월 10일 날 제가 후보 선출됐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네. 근데 제가 12월 초인가 김남국 의원이랑 방송을 하면서 아, 그럼 2기 선대위는 언제쯤 구성이 마무리돼요? 발표가 언제 끝나요? 이랬더니 한 12월 10일 날까지 이제 계속 사람들이 발표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달쯤 걸렸어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다고 했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못 줄인 거예요. 11월 5일 날 후보 선출됐는데 이제 1월 5일까지 민주당처럼 선대위 구성을 다 바꾸진 못하지만 선대위 구성을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 이 부분에 일정 부분 리셔플링을 하는 거를 1월 5일 정도까지 하고 그래야 1월 말까지 이제 풀로 가동을 해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홍보하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다시 판단할 근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도 사실 시간은 민주당처럼 꼭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처럼 이 선대위 구성하는데 뭐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 국민의힘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선대위 구성 지금 좀 걸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될 것 같으신지도 좀 궁금하고 이런 상황에서 선대위 총괄위원장이 이 김종인 위원장인데 솔직히 지금 그 저 여의도 정치권에서 저도 듣는 얘기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존재감이 좀 덜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요즘에 이제 볼 수 있는 건 얼굴이잖아요. 근데 낯빛이 그렇게 밝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시구나라는 걸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선대위 구성 갖고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지지자들은 답답합니다. 지금 뭔가 치고 나가야 되는 이런 장면에서 아직도 뭐 조직 갖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 그것이 뭐 선출 시기에 문제가 늦어서 그럼 땡겨가지고 선출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지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1월 안에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용을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다시 끌어들이는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후보가 전격적으로 하고 네거티브 전략 없애고 뭔가 포지티브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열 것이라는 정책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아주 꾸준하게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노력들을 좀 하지 않는다면 지금 어떻게 해서 이 국면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적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뭐 본인들이 스스로의 어떤 일이다 생각하고 지금 나서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도 뭐 신발 벗고 절만 하는 것이지 뭘 바꾸는데 나부터 바뀌겠습니다 하는데 뭘 바꾸는 건지 내로남불식의 어떤 뭐 그런 태도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정책을 바꿀 것인지 분명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좀 이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0일 날 이재명 후보 선출되고 나서 주 4일제 근무 그리고 식당 뭐 총량제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당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엊그제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정 부분 당하고 후보가 계속 국회에 있던 사람
사람이 아니라 새로 이제 밖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처럼 그냥 광역자치단체장을 하든 우리 후보처럼 이제 다른 공직에 있든 이런 사람들은 당의 조직하고 결합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리고 또 오해가 있으실까 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대선도요. 한 70일 전에 처음 캠프를 보통 꾸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아주 빨리 꾸린 거고요.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다시 꾸렸죠. 그리고 보통 저희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김무성 대표가 새로 들어와서 다시 캠프를 꾸렸던 것도 60일 조금 더 남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시점이지 이게 유난히 늦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한 달 전에 추세가 그대로 간다. 네. 1월 그러니까 1월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이거는 지금 그 국민의힘의 선대위의 문제가 아니고 보통 선대위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야당은 또 여당이 꾸리는 걸 보고 꾸리는 게 통상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빨리 이거를 국민들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네. 정비할 겁니다. 새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요. 정비를 새로 하는 겁니다. 네. 네, 저희 첫 번째 순서에서는요. 새해를 맞아서 신년 여론조사 중심으로 대선판을 진단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누긴 했지만 계속 이어집니다. 좀 더 세심한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